네, 우선 저희 국제생태농업 포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대 위로 참여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발제자 그리고 또 패널분들까지 다 무대 위로 모시고 착석하신 뒤에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장님 그리고 발제자분들까지 다 무대 위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동시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리시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그리고 일본어는 3번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오늘 포럼에서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 3번은 일본어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국제생태농업포럼 전문가 세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2회 국제생태농업포럼은 올해 개관한 김해시 봉화마을의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저희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각각의 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또 실시간으로 Q&A 진행 중이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션 1의 주제는 생태농업을 위한 녹색기업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저희 이번 세션 1 이끌어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장님이시죠. 박상구 박사님 지금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유기농업과장 박상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2회 국제생태농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근본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과의 대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전문가 세션 첫 번째 순서로 세션 주제는 생태농업을 위한 녹색 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부터 3년째 코비드-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기후위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상기후들이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량 생산 위주의 관행농업 주도의 농사법으로 화학비료 많이 쓰고 농약의 고투입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농업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그런 문제를 유발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 있는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는 속속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30까지 현재 8%인 유기농업 그 면적을 25%까지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농약 사용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작년에 미도리 전략을 발표했는데 일본 농림수산성은 205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농지의 25%까지 100만 헥타로 늘리기로 이렇게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농무성은 바로 지난달에 발표한 건데 신규 유기농 전환 이니셔티브에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친환경 농업 5차 5개년 계획 첫 해를 맞이해서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을 10% 확대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이 아주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와 같은 우리 시대에 직면한 많은 담론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찰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발제자는 한국분 3분이고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토론자는 한국분 2분과 태국, 필리핀 2분에서 4분이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김필주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생태농업을 넘어 탄소농업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김필주 교수님은 20년 넘게 농경지 토양의 생산성 증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토양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2022년 현재 한국토양비료학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제8회 세계유기물학술대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농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필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짧게 모든 걸 말씀드리기가 참 벅차긴 한데요. 그동안에 잘해오셨던 생태농업을 넘어서 탄소농업을 구현해보자. 이것이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미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순 배출량만은 약 3% 이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에너지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약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토양의 유기물 축적을 통해서 탄소를 축적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 부분, 요게 이제 온실가스의 소화원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구현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전 산업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과 혹은 나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부분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들은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어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농업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1톤의 어떤 이산화탄소를 어디 가서 흡수해 오시면 탄소 거래 시장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은 논이나 반추동물을 사육하는 과정 중에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다르게 한 분자가 온난화를 일으키는 지수가 약 21배에서 2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 분자를 저감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23배를 곱해서 이렇게 가격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을 저감해 오시면 92만 원에서 110만 원. 그리고 농업 부분에 또 다른 하나의 기체가 아산화질소인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혹은 유기질 비료를 통해서 아산화질소가 배출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300배 정도의 온난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만 감축을 해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특히 이제 경종 부분에서 저탄소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토양 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탄소를 축적을 늘리는 방법,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 흡수를 늘리는 방법. 두 번째는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부분입니다. 논에서는 메탄, 밭과 가수원 혹은 시설 재배지에서는 아산화질소,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기본적인 농경지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크게 유형 1 시장 거래 혹은 유형 2 어떤 인센티브 지급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거래는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산업 부분에서 그 외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농업 부분은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산업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에서 그 메탄을 배출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물을 중간에 이제 낙수를 잠깐 시키게 되면 메탄 배출량이 약 40% 저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CO2로 환산해서 감축된 양만큼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물을 끊어서 3톤 정도의 CO2를 저감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인센티브로 지급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 2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가나 농업 경영체가 감축 사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이걸 농림식품부에서 CO2 1톤에 10,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도적인 방향입니다. 좀 가격이 좀 싼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또 잘 모아지면, 우리가 그리고 계획서를 잘 세우면 시장 거래 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론이라나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시설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혹은 질소질비료 투입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부산물을 활용해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이상의 방법들이 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주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전도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타의 감축 사업으로 주로 농경지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에서 메탄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물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규산질비를 시용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차를 시용하는 부분,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때도 메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존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제도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것들을 여러분 농업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자발적 온실 감축 사업은 하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수행되어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현재는 주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 5농가가 뭉쳐서 경유 온풍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지열 히트펌프로 교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970톤 정도를 그 1년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그동안에 그 농작물의 수확에서 얻는 소득 외에 970만 원이라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그동안에 경유 난방기를 썼었는데 이것을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운영하면서 1년에 약 1,300톤 정도의 CO2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만으로 1년에 1,3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 작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양 내의 탄소 경리량을 높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고 이 식물이 죽어서 토양에 유기물로 되면 대기 중에 있는 CO2가 토양 안에 이렇게 갇힌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양 안에 있는 유기물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유기물의 투입량을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기성 토양 계량제를 투입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피복작물을 심거나 이런 방법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간 것들을 좀 분해를 좀 지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경운처럼 보존경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들이 사업이 되려면 국가에서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바이오차라는 것이 활용해서 토양 탄소를 거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있어서 죄송한데요. 이 바이오차라는 것이 밑에 그림에서 보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줘보니까 토양이 이렇게 검어지고 좋아진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토양 안에 유기물이 늘어났다는 증거이고 위에서 자라는 작물이 잘 자라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토양의 질도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이제 방법론이 만들어졌는데 이 식을 잠깐 보시면 토양 안에 탄소가 축적되는 양은 첫 번째는 바이오차 투입량, 두 번째는 바이오차 안에 있는 탄소가 얼마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100년 동안에 잔존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오차의 탄소 함량이 얼마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투입량이 많거나 품질이 좋으면 이 격리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탄소 격리도 중요하지만 작물의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처리량은 농진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 12관리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퇴비와 같은 것들을 벼와 콩에서는 약 12톤, 보리나 배추는 15톤, 나머지 작물은 20톤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새롭게 토양의 어떤 탄소 거래권까지 확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측에 어떤 이런 밭에다가 제가 바이오차를 20톤을 한번 시용해 볼 거예요. 근데 실제 농협에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1톤 내지 2톤 정도가 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바이오차 제조 조건과 각각의 탄소 함량, 안정된 유기물 함량을 이렇게 쭉 대입해서 평가해 보면 바이오차 20톤을 줬을 때 이산화탄소가 36톤 정도가 1년에 격리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탄소 시장에서는 이게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계산이 된다고 보면 그 정식적으로 가격이 약 146만 원에서 183만 원까지 탄소 거래권이 확보되는 거니까 이게 작은 것이 아니죠. 근데 현장에서 현재는 1톤 내지 2톤 정도를 보조 사업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계획서만 잘 짜게 되면 3,000평에서 약 7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의 어떤 탄소 거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토양의 유기탄소 축적량을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퇴비도 주고 볏짚도 썰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분해가 되더라도 CO2로 나가게 되면 온난화 측면에서는 똔똔이 됩니다. 그 손해보는 게 없는데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논에서 물을 담아서 이것을 유기물을 투입해 보면 엄청난 양이 메탄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배출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난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21배 내지 25배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논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메탄 배출량을 조사해 보면 11월 지금쯤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건답일 때는 메탄이 거의 안 나오다가 물만 되면 메탄이 이렇게 튀기 시작합니다. 특히 토양의 유기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보리도 썰어놓고 페어리 배치도 갈아놓고 기타 이제 혼합물도 갈아놓고 보면 유기물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메탄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이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쭉 조사해 보면 메탄과 그다음에 N2O, 토양의 유기탄소 축적량 변화를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성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생태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화학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지구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습니다. 논에서. 그래서 이때도 보면 주로 그 영향성은 대부분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메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태농업에서 앞으로 구현해야 될 방향은 적극적으로 메탄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에서 메탄이 나오는 이유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고
토양 안에 산소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겁니다. 중간 낙수를 하거나 간단 관계와 같은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유기물도 어떤 분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좀 안정한 것들, 예를 들면 바이오차와 같은 것들을 주면 좀 안정해서 분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품종까지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논을 밭으로 전환했을 때도 이 메탄 배출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의 기술들은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토양 개량제, 예를 들면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게 되면 약 14% 정도의 메탄이 저감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를 시키게 되면 1년에 30만 톤 정도까지 줄어드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는 좀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시 담수로 벼를 재배한다고 보면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낙수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1주를 시키고 2주를 시키고 3주를 시키게 되면 메탄 배출량이 이렇게 크게 저감이 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상시 담수했을 때 1이 나온다고 보면 물을 중간에 낙수를 시켰을 때 1주 정도 하게 되면 17%, 2주까지 했을 때는 34%, 2주 이상을 하게 되면 51% 정도의 메탄 배출량이 저감된다는 걸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이상 메탄을 저감한다는 증거를 내시면 저희 낙수를 시킨다는 증거를 내시면 메탄 배출량을 이만큼 저감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한테 좀 한계성은 우리나라 논에서는 현재 이미 중간 낙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성이 없으면 이것이 인정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 물관리 방법에 따른 메탄 배출 저감 효과가 실제 사업 시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산질 비료가 메탄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올해 등록이 됐는데요. 밑에 표에서 보시면 규산질 비료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 메탄 배출량이 이렇게 감소된다는 관계를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이 관계를 국가 배출계수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1톤에서 2톤을 주게 되면 메탄 배출량이 약 14% 정도 준다고 이렇게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탄 배출량을 14% 저감할 수 있고 이것을 온실가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김해 국제 생태마을에 저탄소 농업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바이오차를 공급해서 유기탄소 축적량을 늘리고 논에서 중간에 중간 낙수를 해서 2주 이상에서 메탄 배출량을 51% 저감하고 규산질 비료를 통해서 14% 저감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이오차를 투입해서 탄소가 제가 이제 5톤 정도만 줬어요. 이때 탄소 경리량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하게 되면 약 8톤 정도, 그리고 중간 낙수를 했을 때 약 3.5톤 정도,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를 함께 시용하면 1톤, 총 합하면 1년에 1헥타르 3,000평에서 12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으니까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는 12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아져서 외부 시장으로 가게 되면 31만에서 61만 원 정도까지 1헥타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체나 연합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한된 시간이라 너무 급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듣고 싶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귀한 발표 내용 감사드립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배출량을 감축하여 감축한 양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온실가스 감출 사업의 종류, 토양탄소 축적량 증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요즘 한창 뜨는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탄소 거래권 확보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합적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내자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사실 생태 유기농업 기법이 토양탄소 축적에 밭에서는 적합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논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해 생태마을 적용 방법까지도 구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재훈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추진단장님이십니다. 유엔산하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의 우리나라 대표 겸 기술위원을 맡고 있고,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의 디지털 농업 기술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단장님께서는 스마트 농업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제가 소속돼 있으니까 농촌진흥청이 그걸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이런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업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 농민 인구는 약 한 2,200만에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4명이 농사지어 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근데 농민들의 평균 연령은 68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은 78세가 되는 거죠. 그럼 근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평균 연령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현재 15% 정도 되는데, 농촌은 그게 68%가 아니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촌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2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 농업기술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68곳입니다. 68곳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인프라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김표주 교수님 탄소 중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도 1도, 2도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평균 온도가 37.5도인데 1도 올라가서 38.5도가 되면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2도 올라가서 39.5도, 40도가 되면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데 연약한 식물은 어쩌겠어요? 1도 올라가면 식물한테는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1도 올라가는 게 식물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 나라가 있다는데, 땅 넓이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300개 중에서 109위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땅 면적이 작습니다. 땅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경제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FTA를 하고 있는데요. FTA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FTA를 지금 현재 18개 나라가 맺었고 12개 나라를 지금 협상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 영토로 보면 세계 3위가 됩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곡물 자급률, 이렇게 소가 먹는 사료까지 포함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걸 되도록이면 적어도 50%만이라도 올리고자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빵을 자주 먹잖아요.
빵을 만드는 밀의 자급률은 0.8%고요. 옥수수의 자급률은 3%고요. 콩의 자급률은 30%입니다. 이 콩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두만강에서 그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그쪽이 원산지인데 아직도 우리는 30% 정도밖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농업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뭐래도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본은 빨리빨리 순환이 돼서 뭔가 나한테 이윤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저축을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뭐 사업 벤처를 하건 뭔가 자본이 순환이 돼서 나한테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농업은 순환 주기가 매우 깁니다.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12년, 15년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까지 들어올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곧 농업이 발전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농식품부, 교과부 같은 부가 있고요. 병무청, 산림청, 농진청 같은 청이 있고요. 식약처, 법제처 같은 처가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고요. 이런 걸 다 합쳐서 47개의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그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연구집단입니다.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농촌진흥청에 모여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다수학 생산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질 위주로 이렇게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건데요. 이건 저희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지난 4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포춘지에서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포브스에서도 그렇게 봤는데요. 자, 포브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농업을 바꿀 10가지 디지털 기술 그걸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IoT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술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농업 쪽으로 끌어들여서 농업을 크게 바꿔볼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는 2016년에 처음에 듣기 시작했던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AI, CPS, 사이버 물리, 뭐 IoT, 3D 프린팅 이런 거죠. 농업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야가 농업을 만나면 많이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농업에 들어가면은 작물을 재배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해석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AI라든가 클라우드 기술이 농업에 들어가면은 생산에서 지능형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요. 마찬가지 정보 수집, 자동 생산, 농산물 포장 이런 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농업을 주로 봤을 때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영어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밀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프리시전 어그리컬처건 프리시전 파밍이건 정밀농업은 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을 최소화해서 환경 부하를 줄여주고 효율을 높여서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정밀농업이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던 스마트팜은 시설 위주 자동화하고 스마트화를 통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자는 게 스마트팜이고요. 디지털 농업은 농업 과정은 참 다양합니다. 종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종, 재배, 수확 이후에 저장, 가공, 유통, 나중에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반응까지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농업을 크게 바꿔보는 것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가져올 때는 농촌진흥청 혼자 못한다. 그래서 과기부라든가 산자부, 다른 많은 부처, 즉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좀 사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많은 부처가 3천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은
일반적으로 시설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설 농업을 하는 게 한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농업 전체를 스마트팜으로 해서 만들어 주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 5, 6%밖에 스마트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지 농업, 시설이 아닌 노지 농업도 스마트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나온 기술이 스마트 농업입니다. 아니, 노지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래서 노지 스마트 농업도 저희가 지금 예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약 4천억을 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전체를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지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인프라를 저희가 갖춰주고, 기술적인 인프라를 저희가 갖춰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또 다른 인프라를 또 만들고 있겠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데이터도 데이터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한 데이터도 데이터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엮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량 중에서 적어도 30%는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45%밖에 안 되는 식량 작업률을 적어도 50%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식량 작업률 50%는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 반찬 5가지 넣고 국하고 밥하고 넣고 이렇게 7가지로 밥을 먹었을 때 그 중에 절반만 국산이고 절반은 국산이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약간 거칠게 말을 하면요. 이걸 적어도 지금 45%에서 50%까지라도 좀 올려보자 하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농업은 이렇게 적어도 한 4, 5년 뒤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대부분 자동화되고 디지털화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농사의 규모를 알 때는 네 땅이 어느 정도 돼? 그리고 큰 장비가 뭘 가지고 있어? 이걸 알면 제 농업 경쟁력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 혹시 무슨 플랫폼 쓰니? 너 어디 인공위성 쓰니? 어디 인공지능 쓰니? 이런 걸 물어보면 이 사람은 농업 경쟁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에서 나온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제 개인정보 데이터까지,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요.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은 약국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다 드리면 약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보고 약을 저에게 주시면서 복약 지도를 내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어떻게 치료하라고 의사 선생님 처방전에 맞게 약을 주십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인데요.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저에 대한 정보를 약사 선생님도 보셔가지고 골다공증에는 살구가 좋습니다 라고 약국에서 살구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농업의 영역은 아까 제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품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씨 뿌리고 재배하고 나중에 수확하고 저장, 유통, 가공, 그리고 소비자 반응까지 전부 다 농업의 모든 과정이, 이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다 농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업의 범위는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먹는 것을 채취하는 게 1차 산업이지만 이 1차 산업을 넘어서서 2차, 3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까지도 농업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는 과학, IT, 바이오테크놀로지, 예술, 문화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마지막으로 택시를 40초짜리 방송 하나만 듣겠습니다. 그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택시 탈 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탔어요. 예. 근데 요즘은 택시 부를 때 전부 다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디지털 농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고 힘들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아마 한 5년 이내에 이게 농업의
급격하게 퍼질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걸 미리서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재훈 단장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농업을 지키는 10대 디지털 기술을 소개해 주셨고 농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 변화되는 혁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까지 세밀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변화될 농업의 엄청난 대전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가 예상되고요. 생태농업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밀농업이 가능해져서 그동안 고투입으로 몸살을 했던 부분을 시정하고 또한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제시은 개도국 협력팀장께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변화센터의 개도국 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제시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사실 생태농업 관련된 주제긴 한데요. 저희 센터는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팀이 이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오늘 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국제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이제 기후변화, ESG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국제사회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아젠다가 처음으로 유엔에 언급이 됐던 거는 사실 1988년도고요. 그때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력, 그 다음에 실제로 온실가스, 실제로 지구 온도와 실제 피해와의 상관관계 등을 많이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992년도에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처음으로 채택이 되고 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이행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97년도 교토에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교토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요. 이 교토 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당장 하려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유연하게 우리가 해보자라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유연성 체제, 즉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당시 이제 미국이 최종적으로 비준을 거부를 하면서 반쪽짜리 의정서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교토 의정서가 2020년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지금 포스트 2020에서는 파리 협약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유연성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대표적인 예로 CDM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 뭔가 감축 의무가 주어졌는데요.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뭔가 감축
활동을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온실 감축 비용이 저렴한 개도국에 가서 어떤 감축 사업을 하고요. 거기서 발생한 감축량을, 저 빨간색 부분 감축량분을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선진국에 가져와서 그만큼을 선진국의 감축 의무로 상쇄한다라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사실 탄소 시장이라는 개념도 생겼고 어떤 프라이빗 섹터, 즉 사기업도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교토 의정서하고 파리 협정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그간 좀 정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게만 의무가 부여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개도국은 none of my business 이런 부분이었는데 파리 협약에서는 대원칙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공동의,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즉 산업화된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다른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대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대원칙은 각국마다 역량이 다르니 각국마다 알아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제시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 파리 협정 체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의무를 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교토의정서에서 그냥 감축이 어려우니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한 3꼭지 정도가 있었고, 그거를 파리 협정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파리 협정 6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6.2조, 즉 이제 모든 나라가 감축을 해야 되니 두 나라 간 양자 협력을 맺어서 너네가 어떻게든 빨리 감축을 해봐 라고 하는 게 6.2조인데, 거기서 나온 감축 실적을 각 자국들의 감축 의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 6.2조라고 하는 양자 협력을 지금 빨리 맺어서 우리나라 그 감축 의무에 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방금 지금 6.2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 일본이나 스위스에서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인데 지금 이제 정부의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책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입과 참여,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흐름 바탕 아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해왔고 해갈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2018년부터 미얀마랑 가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재래식 땔감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던 여러 농가의 이제 그 숯이나 뭐 LPG 같은 좀 더 효율이 좋은 에너지를 바꿔줌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정을 받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나에 저희가 지금까지 약 한 160만 대의 스토브를 보급을 했고요. 조리기구입니다.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연료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약 한 112만 톤 정도의 감축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감축량 산정이 되냐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존에 위에서 보시는 그림에서의 쿡스토브
를 대체해서 아래에 쿡스톱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원래 위쪽에 재래식 연료를 사용했을 때의 그래프가 위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교체를 통해서 화살표만큼의 감축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해 가능하도록 그래서 UN 쪽에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UN 사업, 저희가 CDM 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을 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효율에 관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기존의 땔감 나무를 사용할 때 많은 여성이나 아동들이 벌목을 하러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학교를 못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료 교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특히 개도국이랑 할 때는 그쪽 나라에서의 마켓을 이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쿡스토브를 만드는 제작 업체를 현지 제작소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 나라에 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업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 스토브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마찬가지로 연료 전환 사업이긴 한데 캄보디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축 분뇨를 모아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분이나 우분을 모아서 마을의 그러니까 그 분뇨를 모으는 저장고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그 바이오가스를 가가호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진행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급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 가스를 통해서 전기 수급에도 사용을 하고요. 또 뭐 스토브에 연료로도 사용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 땔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이 나무 땔감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자 사망 수가 말라리아나 에이즈에 비해서 10배 정도 됐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 농림부랑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소 시장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탄소 시장에 이 사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 등록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권을 가지고 그 배출권 판매 수입으로 다시 사업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클린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대당 만약에 그 연료를 공급받아서 그 가정에서 한 대를 사용할 경우 연간 약 4.5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저희가 어떤 감축 사업을 해왔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운영 부분인데요. 어제 그 기조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생태농업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발적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그 토비스 그라스 고문님께서 자발 시장을 활용한 농업 분야로의 확대는 굉장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즉 마켓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의무국들이 보통 사용하는 규제 시장은 좀 다르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즉 감축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시장을 말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파리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는 규제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감축 의무를 다하기 너무 어렵다,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자발 시장의 부상을 크게 논의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5배, 그러니까 2030년까지 15배, 2050년까지는 1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는 맥킨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2021년에 벌써 자발적 시장을 통해서 나온 크레딧이 배출권이 전체 탄소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자발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시장이 아직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 단체로서 뭔가 이 역할, 그러니까 글로벌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어떤 현 상황을 좀 이어줄 수 없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 아우라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마켓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더 부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글로벌 감축 사업이 다양화되기를 지향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설을 하고 또 저희 그 국제 생태농업 네트워크와 지난 8월에는 생태농업을 통한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에 대한 협약식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국내 시장에서 자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좀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넷제로 달성이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자발적 시장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NDC 달성, 즉 감축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자발적 시장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생태농업이나 다양한 분야에도 확장이 돼서 저희가 감축의 활동 그리고 2050 탄소 중립까지 좀 더 유의미한 활동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은 팀장님 소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동향을 소개해 주셨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클린 스토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례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강대국과 개도국의 탄소 배출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우라 플랫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아프리카 알제리에 ODA 사업으로 한 2년 나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 ODA 사업의 방향이 그동안 식량 지원 및 농업 기술 지도에서 이제는 생태 유기농업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농업적인 부분들도 기술 그리고 탄소 저감 그 부분들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시은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세 분의 발표에 이어서 발표자와 함께 패널 세 분을 모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나 저희 토론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 끝에 Q&A 세션에서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유 있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토론자를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참석하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주 포스코 환경기획실 부산물 자원화 그룹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희민 주식회사 한다 전략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발제하신 성재훈 단장님과 제시은 팀장님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실시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필주 경상대학교 교수님 지금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툰 파냐쿨 대국 유기농 무역협회 사무총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유기농 및 공정무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국가 비영리 단체인 얼스넷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대국 유기농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입니다. 로에나 부에나 필리핀 과학자 농업인 마시팍 지역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고 필리핀 과학자 농민조직에서 마시팍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유기농업연맹 아이폼의 PGS 위원회 멤버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에게는 7분씩 발언할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발제자 이외의 토론자 4분에게. 그래서 먼저 진영주 포스코 환경기획실 부산물 자원화 그룹장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환경기획실 진영주입니다. 철강업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포스코가 왜 이 국제 생태 농업 포럼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철강업체에서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쇳물의 양이 연간 한 3,5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철강을 생산하는 동안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저희가 고로 수제 슬래그라고 부르는데요. 수제 슬래그의 양이 한 1,100만 톤 정도 됩니다. 철강 쇳물 1톤을 생산을 할 때 저희 수제 슬래그가 한 0.3톤 정도 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제 슬래그 같은 경우에 주 성분들이 주로 이제 CaO나 SiO2 이런 천연 광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주로 이제 시멘트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 주 성분 중에 하나인 SiO2가 농업 특히나 벼농사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규산질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포스코는 처음 탄생을 할 때 이름 자체가 포항종합제철이었습니다. 1973년에 저희가 실제 쇳물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규산질 비료로 저희 고로 수제 슬래그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강업과 이 농업은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부산물 자원화이다 보니 그동안에는 발생된 부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제자분들의 발표에도 있었고, 국제적인 동향도 그렇고, 탄소 중립이나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철강업체는 사실은 CO2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 저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저희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희는 사업장 감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제 사업장 감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감축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지금 저희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감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산하는 공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을 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사용하는 동안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쪽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로 수제 슬래그를 규산질 비료라는 용도로 사용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이 규산질 비료의 이 효과를 조금 더 높여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내에 그 저명한 연구 교수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그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서 올해 초 규산질 비료를 시비했을 때와 시비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1헥타르당 아마 1.5톤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메탄가스 발생량이 한 14%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 개수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는 이런 부산물 자원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 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 달성에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외에 자원의 절감 그리고 이 생태계 보호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여까지 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영주 급장님 귀한 토론 감사합니다. 포스코가 강철만 만들 줄 알았더니 또 친환경에 필요한 규산질 비료도 많이 만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순환 경제도 인상 깊고요. 네, 다음은 안희민 주식회사 한다 전략기획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나오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PPT를 새벽에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저희들은 주식회사 한다, 저는 주식회사 한다에서 전략기획실을 맡고 있는 안희민입니다. 사실은 저는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기자로서 2011년서부터 에너지 업계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올해로 10년째 맞이하고 있고 최근에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이라는 책을 올해 초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ESS 전지산업유공자로 해서 ESS 보급 기사 많이 써왔고요. 산업부 장관 표창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에너지 업계에서 생태농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 농업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호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왜 OECD 최저 수준으로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발전량 기준해서 태양광 풍력은 한 4%, 전체 연료전지까지 합하면 한 7% 정도 되는데 이 수준이 OECD 최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환경운동가들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밖에 되지 않냐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주민 수용성 증대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과 경제 논리만을 내세웠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산에는 대형 태양광이 들든 원자력이 하든 아니면은 풍력을 하든 분산형 소규모 연료전지를 하든 주민들 동의 또 주민들한테 뭘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반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과 한다는 대규모 연료 40메가와트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분산형으로 연료전지도 하고 있는데 분산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설치해 놓고 마을 기금을 내놓을게요 이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설이라든지 유리 온실이라든지 시설 농업, 스마트 온실 또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결합을 해서 보급을 하면은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생산을 약속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전기와 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 스마트 온실 말고도 도시에도 저희들이 컨테이너팜이라는 것을 또 보급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은 대규모로 생산된 쌀과 콩과 이런 거지만은 앞으로는 자기 체질 맞춤형으로 해서 팥장이라든지 체질 맞춤형 상황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팜 안에서 적정한 냉공조라든지 온도, 온습도 이런 것들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팜이라는 것도 계획도 했고 더불어서 농촌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쿠아팜이라는 개념인데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광어라든지 넙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영양염들을 이용해 갖고 소의 트림, 소 사료를 배합해서 먹였을 경우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료들도 만들 수 있는 해조류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김천에 10월 말에 이제 준공을 하는데요. 세종 인터내셔널과 같이 해서 준공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얹어서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비닐하우스도 완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 자체는 태양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받는 전기들은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LNG 발전, 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렇게 섞여 있어 갖고 오히려 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아워당 한 440g 정도 나오고요. 연료전지는 그보다는 적게 나와서 킬로와트아워당 220 정도 예수FC 방식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탄소 저감이랑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이제 포스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 아워 정도,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업체를 접촉해 봤더니 1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발전량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시간 비용,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만약에 시장 논리로 가게 된다면은, 제가 그 업체 우리의 열악한 사정을 이해 못한 건 아니고요. 시장 논리로 가게 된다면은 큰 거부터 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작은 거는 좀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맞나 생각해봤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1.5도씨 지구 온난화 그 상승폭 1.5도씨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고, 어느 관점에서 어느 분들한테는 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배출권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탄소세라든지, 어제 또 좋은 의견을 또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저탄소 농업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처음에는 이런 세제 혜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배출권 거래로 넘어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배출권 자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탄소 자체에 돈을 가격을 매리고 거래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탄소 자체가 나쁜 것인데 돈을 내고 사고 판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해서 개발하듯이 단계별로 접근한다면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포스코뿐만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도 탄소 저감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이런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이렇게 실제 사례로 또 좋은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명이 마음에 들어요. 한다 안 한다 망설일 필요 없이 한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생태농업을 위한 녹색 기업과의 파트너십인데, 정말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합방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에 상당히 인상 깊고요. 앞으로 좋은 아이템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이제 비툰 파냐쿨 태국 유기농 무역협회 사무총장님의 그런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가요? 예, please speak your opinion. 비툰 파냐쿨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오랜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구상들, 이니셔티브 무엇이 있는지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많은 발표자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노력을 다 해서 탄소 중립을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은 태국에서 함께하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탄소 경영, 탄소 포집, 탄소 싱크홀을 얼마나 오거닉 유기농업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가를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탄소 격리 배경이라든지에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비용입니다. 탄소세 크레딧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 자체가 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만 집중하여 있는 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탄소 격리에보다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많은 탄소를 격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토양이에요. 그게 저희 유기농업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막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탄소 격리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법을 서로 다른 활동에서 기존의 전통 농업 대비 유기농업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계산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리적인 모델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 데이터 수집을 하고 농민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 자체가 결국에는 이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해서 결국에는 탄소 격리가 유기농업에서 얼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예상치를 러프하긴 하지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진행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와 과거에 가는 것이죠. 사실 카본 크레딧 스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과거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탄소 너무 많이 배출했어.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배출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변화시켜야 돼.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여러분이 농민에 잘해서 유기농업을 몇 년 동안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렇게 이거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얻을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프로핏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보기보다는 현재, 과거, 미래를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농법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농업 서티피켓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핵심 활동 중에 하나로는 아마 5년에 5개인데 하나는 비료입니다. 퇴비화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유기 비료를 활용을 해서 작물에게 비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액비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일에게는, 토양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기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저희 작물 잔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에게 좋습니다. 바이오차 같은 경우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바이오차 설명해 주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유기농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바이오차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뭐 숯하고 다른 요인들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탄소를 이제 완전히 유기농업에서 줄일 수 있는 비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을 갈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thank you so much. 네, 대국의 비툰 파냐콜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기존의 농법에 추가해서 유기농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이런 탄소 배출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과거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까지도 같이 참작을 하자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뭐 바이오차라든지 또는 뭐 무경운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입니다. 로에나 부에나 마시팍 지역 코디네이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시팍은 이 개발을 위한 과학자 파트너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NGO가 이런 농가의 어떤 권리 신장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생태계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농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료 사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유기 농업을 계속 늘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그런 솔루션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농가라든지 아니면 인터벤션, 그리고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농업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션이 이제 그룹이라든지 커뮤니티 차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원복력이라든지 이 행동은 커뮤니티 액션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액션에 관련해서 만들어 드리면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과학자, 그리고 농부협회,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그 생산을 위해서 모두 함께 해야 하고요. 이 생산을 위해서는 저희의 그런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분배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생산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로컬 마케팅도 훨씬 더 그런 CO2의 풋프린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후 변화는 이런 행동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필리핀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년 20개 정도의 태풍을 맞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26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강도는 다 다르지만 필리핀은 매우 취약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데요.
저희 어떤 지형적인 부분에서 물론 저희가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모든 대부분이 여름 동안에 거의 한 5급, 5 정도 카테고리 5의 태풍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의 그런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필리핀이 좀 더 취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저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조직이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액션들은 이런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와도 함께 저희가 액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이죠. 뭐 기후 변화, 조직이라든가 모두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후 변화는 매일 저희가 생활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GMO의 플랜테이션 농장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비료의 사용도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계속해서 토양 황폐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태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홍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와 악천후는 정당성을 띠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유기농 농업이 하나의 그런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제 생태 농업 포럼 그 조직위원회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필리핀에 하고 있는 이런 유기농업이라든지 생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에나 포에나 지역 코디네이터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 생산, 지역 홍보, 지역 출시 이러한 지역 생산 인증 같은 것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중 있는 말에 동감을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와 모든 것을 다 마쳤고요. 혹시 문자로 들어온 뭐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문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질문? 질의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마쳤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마치는 시간. 혹시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좀 우리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실까요? 예, 여기 김소희 우리 사무총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네, 그 농진천 박사님 말씀 주셨던 디지털 농업,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IT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 드론을 띄우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 관련해서 앞서 김필주 박사님이 그 카본 농업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어제 또 저탄소 농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디지털 농업이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 계획안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같이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흔히 이런 자리에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는 연구직만 해서 12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 또 한두 분이, 그 중에 또 몇 분이 그 IoT 관련 센서를 만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수확 이후, 이렇게 포스트 하베스트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수확 후 관리공학 과장일 때 일반 기계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작물 쪽에서는 수확 후 이용권과 무슨 해가지고 또 그쪽 업무하고 기계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요. 축산 쪽에서는 축산물 이용과 해가지고 그 동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지를, 사실은 다 포스트 하베스트지만 전부 다 연계돼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IoT 센서라든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된 센서를 만들 때도 유기농업과 일반 재래농업과 모두 연계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굉장히 아프게 딱 대놓고 이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만한 실적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첨부해서 저도 이제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농업과학원에 유기농업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기농업 쪽으로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 단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저희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런 시류에 맞춰가지고 뭐냐면 연구 주제가 탄소 저감 환경 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인데 333억 원을 올렸는데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설정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을 갖고 있고 필요성, 또 기후변화에 이러한 좋은 연구들을 해야 된다 하는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기농업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농 환경 보전 평가, 저탄소 유기농 기술 고도화 등 지역 단위 경축 순환 유기농 모델 개발까지, 정말 그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연구들을 국가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제 5년 동안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쯤 되면 상당한 좋은 개수들이 나오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잘 마쳤고요. 발제자 3분 그리고 토론자 4분 이렇게 해서 좋은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연결을 해서 또 뭐 문자로 이제 주시면 저희들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나름대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1회 포럼에서도 사회를 봤었는데 올해 정말 그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전문가 세션 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토론 잘 이끌어 주신 박상구 자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